세계 최대의 면적을 가진 러시아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모스크바고 종교는 러시아 정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데올로기는 공산당이고 공산주의입니다. 이거는 우리 초대교회 때는 우리 사도 안드레가 선교했던 지역이어서 슬라브 민족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연방 이 나라가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11시간 시간대입니다. 그 동쪽에 있는 저 훈춘 이쪽 있는 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여기서부터 저 핀란드 바로 앞바다까지 11시간 시간대이기 때문에 참고로 미국 그 본토는 워싱턴에서 LA까지가 3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3시간 더 가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바다를 포함해서 한 6시간 시간대 같으면은 이 러시아는 2배에 해당되는 11시간 시간대, 세계에서 최다입니다. 그래서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시차만 또 11시간 차이가 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동유럽과 북아시아에 걸쳐 있는 연방제 국가로서 러시아 하면은 우리 인상에는 그는 유럽 국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이게 면적으로 보면 한 30%는 유럽에 속해 있고 70%는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적당한 이름이 없어서 유러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럽을 강조하면서 이게 왜냐하면 모스크바라든지 세인트페르그부르크 이것은 전부 다 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유라시아라는 그런 대륙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또 있습니다. 북아시아 전체와 동유럽의 대부분 11시간 시간대에 걸쳐 있고요. 동쪽은 태평양과 알래스카, 서쪽은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그리고 발트 3국, 벨라루스, 남쪽은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르제바이잔, 또 카자흐스탄,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그리고 북한 이런 곳으로 국경을 가지고 있는 매우 큰 나라입니다. 북쪽은 아예 북극해와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또 그 북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링 해협이 있고 옛날에 알라스카주가 러시아 땅인데 헐값에 이렇게 720만 불에 이렇게 미국에 팔았던 것인데 이것이 그다음 뭐 석유 자금부터 시작해서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거기서 나와서 알래스카가 아주 보화 땅이 된 거죠. 그래서 팔았는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전에 이름이 소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제가 14국 독립국가로 이제 나눠진 것 가운데 메인 그 나라가 러시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고 1952년생이니까 지금 73이 되죠. 이 푸틴 대통령은 2대, 4대 대통령입니다. 그가 3대 대통령 안 할 때는 수상으로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가 이렇게 실질적인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국가의 수장 노릇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대통령이 연임이 돼가지고 거의 종선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거죠. 러시아 연방 수립 이후에 최장 집권 중인 대통령입니다. 옐친 대통령 다음으로 이제 뭐 사실 푸틴 대통령이 제일 이렇게 집권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세인 페데르 브루크 거기서 태어나서 1975년도에 국립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16년 동안 국가보안위원회의 대외정보장교로 일하면서 바로 그 무시한 KGB입니다. 거기 핵심 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중령까지 올랐고요. 1991년 대외 정보 장교를 그만두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치 경력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모스크바로 이전해 가지고 보리스 옐친 정부의 행정부에 합류했죠. 그래서 1999년 총리로 임명되기 전에는 연방보안국 국장과 러시아 안전보장회의의 서기를 잠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KGB에서 아주 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쌓았다 할 정도로 정보력이며 리더십이며 이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데, 이전에 우리 소련 연방국, 이거는 1991년 이전의 지도입니다. 소비에트 유니온 시절 때에, 그때는 노동당, 이거 공산주의 노동당의 그런 이제 깃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1991년 12월 8일 날 이렇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때 이제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념으로 저기 아, 이 콜로라도 주에 있는 거기에 공사가 있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있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동굴,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 있는 바로 그 동굴은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 접할 때,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미국의 큰 전시가 일어난다거나 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가 바로 이 티아 벙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제 이곳에 들어가면 아무나 이거는 못 들어갑니다. CIA 요원들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그쪽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 고르비를 보냈습니다. 그쪽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하니까 웬 그 지하 벙커 안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중에 큰 스크린을 두고 있는 방으로 안내가 됩니다. 여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미국의 인공위성이 24개가 지금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24시간 돼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촬영하고 있는 그런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또 요즘 김정은이가 어디 이동하고 이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고르바초프가 당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버튼을 누르는데 고르비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어느 누구하고 만났던 거, 화장실까지 간 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던 거 다 화면에 찍혀가지고 그거를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비가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게임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는 1989년도 일인데 돌아가가지고 참모들과 의논해서 우리 공산주의 그만하자. 러시아는 이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벌써 미국에서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하는지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공산 체제로 이 연방 체제 이거를 포기를 하게 됐죠. 그때 이제 독일에서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는 바르멘 문을 장막을 이제 틉니다. 그리고는 동구권부터 다 나라를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같이 소련 연방국에 있었던 나라 14개 나라를 이렇게 다 이제 독립을 시켜줍니다. 지금 지도에 안 나오는 나라가 저기 북쪽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나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토니아 이 나라가 좀 더 서쪽에 있는데 거기에 안 나라 있고 나머지 11개 나라가 여기 다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또 투르게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여기서 스탄으로 끝나는 것은요, 땅이란 뜻입니다. 이게 알렉산더가 여기 정복할 때에 다 여기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스탄은 이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단지파 족속들이 그 후에가 살고 있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스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모두 10개가 돼요. 이제 여기 안 나오고 옛날 구소련 아닌 나라로 스탄이 붙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이며 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더 동쪽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1991년 12월 8일 날 정식으로 회의해서 이제 모든 나라 독립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한 이 국가들이 러시아 언어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죠. 러시아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독립국가 연합으로 자기들끼리 조직해서 CIS 이 나라에 속한 나라가 14개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이제 한 나라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2년 좀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2014년부터 늘 분규가 있었던 나라, 10년째 전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러시아는 면적이 세계 최대입니다. 남한의 17배에 해당되는 남북 합친 한반도의 약 한 9배나 되는 이런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분쟁 지역인 크림반도 이래서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다가 빼앗기다가 이래서 지금 또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1338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4분의 3이 살기가 힘든 불모지입니다. 캐나다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넓은 영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지만 그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불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이게 연락하여 이 인적이 드문 얼어붙은 동토가 또 대부분 때문입니다. 전체 세계 인구의 5분의 4가 유럽과 이게 인접해 있는 서부 지방에 몰려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4. 예, 이 인구는 대개 한 1억 5천으로 봅니다. 그렇게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는 세계에서 9위로 많고 또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보통 85개의 연방 광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50개주, 우리 한국이 이제 뭐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앞서서 8개. 하여튼 러시아는 85개의 연방 광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도는 모스크바. 그다음 2대 수도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읽는데 실제로 보면 세인트 피터스버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동네 이런 뜻이죠. 성 베드로의 동네. 그다음 이르쿠스크하고 노보시비르스크 또 블라디보스톡 또 하바롭스키 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도시들이 이제 유명한 도시로 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이 동슬라브 계통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인구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러시아인들. 9세기경에 키예프 루스라고 불린 중세 슬라브족의 느슨한 민족 연합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슬라브족의 기원은 우리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제일 마다들에 해당되는 그 자손입니다. 노아는 이제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렇게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0장 2절부터는 보면은 이제 그의 실적인 장자 야벳 후손부터 나오잖아요. 그 다음 이제 함이 나오고 그 다음 셈은 2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요게 생리적인 물리적인 그 장자는 야벳인데 근데 셈, 함, 야벳으로 얘기할 때는 그 영적인 장자 순서입니다. 영적인 장자 순서로 셈이 장자의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여기는 야벳의 족속입니다. 또 988년에 비잔티움 제국에서 동방 정교가 유입된 이후로 여기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도 제일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그리스 정교회와
이 러시아 정교회가 쌍벽을 이룹니다. 정교회에서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로 공산 진영의 수장이 되고 있는 소비에트 유니언.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가보면 러시아는 국방비 지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핵무기와 관계됐던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고가 났던 곳이 또 우크라이나 이 핵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 또 여기 영향권에 있는 핵무기는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지금 또 미국을 향하여 이거를 이제 겨냥하고 있는데 제일 많은 타켓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워싱턴 DC 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가 있냐니 뉴욕에 이게 러시아 핵무기가 이렇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보스턴에 이렇게 핵무기가 이렇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스턴은 이 대학 레벨의 학교가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 미국의 브레인들, 이렇게 학자 또 뭐 학생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약 15만 명의 인구를 보스턴이 갖고 있어서 보스턴만 작살나면은 미국의 역사의 1호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버드 또 MIT 보스턴 대학교 이런 유명한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지성인들이 전부 다 또 이렇게 희생을 당한다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핵무기들을 다 또 러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 만약에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핵 이거를 다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지구가 7번 반이나 깨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괴력을 갖고 있는 핵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무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자멸이에요, 자멸. 자살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핵을 이렇게 자꾸 억제하고 뭐 핵 발전소를 안다거나 핵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본래 이게 이제 노벨상을 만들었던 노벨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가 발견됐을 때는 이것이 평화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핵무기를 발견했던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오펜하이머 이런 분들이 프린스턴 고등연구에서 이를 만들고 실험할 때에 각서를 썼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쟁의 목적이 아니라 평화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맨하탄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하도 이제 일본이 이제 이게 항복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끄니까 여기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6일 날 이렇게 떨어뜨린 그게 이제 사실은 2차 대전에 이제 종결을 오게 했습니다만은 그로 인류는 계속 이렇게 핵가발하고 핵무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스크바 인구가 1200만 명 되니까 유럽권 쪽에서는 최대 도시입니다. 1200만 명, 많은 그런 인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모스크바 대공국의 수도이며 또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서 1912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천도를 합니다. 거기 갔다가 1918년까지 100년 동안은 이 세인트 피터버그스 여기가 수도였어요. 그리고는 혁명 후에 혁명이 1917년에 공산당 혁명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러시아의 수도가 다시 이 모스크바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1922년 소련이 탄생되잖아요. 2차 대전,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소련 연방 그때 이름을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우리 한국말로 1991년도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됐죠. 14국으로 이렇게 독립이 됐습니다. 그 러시아 수도가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고 1980년도는
하계 올림픽이 개최가 됐지만 미국이 여기에 불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진영 나라가 여기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 올림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스크바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의 그런 총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스크바는 기계 공업 생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 공작 기계, 제강, 볼 베어링, 복잡한 장치류 등 대공장 또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식물, 식료품 등 경공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 최대의 철도, 도로, 항공교통의 중심지고 학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렇게 광해를 달려보면은 블라디보스톡부터 모스크바까지 가는 철로를 한번 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이게 이제 침대차가 있어요. 침대사도 이제 이렇게 1인석이 있고 2인석이 있고 4인석이 있고 8인석까지 있는 이런 이제 침대 열차인데 그 영화에 보는 장면 나오는 식으로 며칠을 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참 결차가 여기 러시아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런 걸로 이용해서 우리들은 교통편이 육로를 이용해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러시아는 뿐만 아니라 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무슨 뭐 여러 가지 아카데미, 모스크바 대학교, 다양한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뭐 미국과 이제 뭐 교류선이 시가지 중심에는 모스크바 강이 흐르고 있고 왼편에는 크렘린 궁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붉은 광장과 레닌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실리 사원이 있어요. 이게 러시아 정교의 사원. 또 시가 중심지에는 모스크바의 상징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시가 중심에서 사방으로 방사상 도로가 쫙 뻗어 있고 시의 외주를 이렇게 둥근 원 형태의 환상 도로로 이렇게 매돈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밖은 숲이 풍부한데 이 숲은 자작나무로 유명합니다. 자작나무 가지고 뭐 나무 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팔고 있어요. 풍부한 공원을 배치합니다. 대표적인 건물이 크렘린궁의 가장 중심에 있죠. 11월에서 2월까지는 겨울에 태양이 오전 8시 반이 넘어야 뜨고 12월 28일, 29, 30일에는 오전 9시에 뜹니다. 이렇게 늦게 떠요. 그리고 오후 4시 되면 집니다. 여름에는 오전 4시 45분에 태양이 뜨죠.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북부 쪽으로 가면 오라 현상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기 유럽으로 건너서 그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이제 크렘린 궁정, 요 지금 도시 안에 있는 바로 요 사진에 나오는 이것인데 요새 안의 도시라는 뜻이 크렘린이라는 바로 러시아 언어입니다. 여기 있는데 모스크바라는 도시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가니 여기에 모스크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는 원래 쿠스코프 또는 쿠스코바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려왔는데 이 수드달 날 공작인 유리돌 고르츠키에게 정복되면서 이름이 모스코바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이 1147년 AD입니다. 이때 이제 유리 돌고루스키가 대귀족을 이제 모스크바 이 초대해가지고 이제 대연회를 열었다는 내용의 연대가 거의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이로부터 9년 후인 1156년 로스토프의 왕인 이 왕자 그 돌로루키의 공은 목재로 요새를 두르고 모스크바가 클렘린 궁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이 아주 오래됐어요. 도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도시가
크기가 성장하면 확장 보수를 반복하여 요새를 건립합니다. 이후에 1283년도 유리크 왕조 출신의 공주인 다닐 알렉산드로프비치가 볼가강과 오카강 사이에 꾸준히 도시 확장에 유리한 모스크바를 수도로 하는 루스 공국인 모스크바 공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이런 모스크바의 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제가 모스크바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볼리쇼이 극장, 우리 볼쇼이라고도 그러죠. 볼쇼이 극장. 이거는 국립 극장으로 오페라와 발레를 공연합니다. 저는 이제 오페라는 이태리라든지 또 프랑스, 영국 갈 때 많이 보고요. 여기는 꼭 발레를 봅니다. 여기 러시아 갔을 때는 여러분 꼭 발레를 보십시오. 여기는 아주 발레의 원조죠, 사실은. 백조의 호수를 비롯해서 아주 발레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티켓이 대개 100불에서 200불 사이에요, 미화로. 그런 이제 꽤 비싼 그런 티켓인데 꽉 찹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몇 주 전에 예약이 돼야 되고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전에 예약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혹시 이제 우리 티켓 오피스 앞에 있다가 노쇼 나타나지 않는 관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2장을 얻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그다음부터는 여기 가기 전에는 꼭 한 달 전, 2달 전에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뉴욕에 오시더라도 링컨 센터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잖아요. 거기도 참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런 오페라 하우스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난주에 호주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거기도 꼭 가볼 만합니다. 자연광이 쫙 들어오고 그 경치가 이 바닷가에 있어서 너무나도 참 좋은, 그 시드니 하면은 세계 3대 미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러시아 오시면은 이 볼리쇼이 이 극장에 발레는 꼭 한번 보실 분인데 제가 여기서 3개 발레를 봤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쪽에 것인데 이게 이제 그 관객 이게 자리가 맨하탄에 가시면은 유명한 그 링컨 센터가 있고 그 앞에 또 우리 맨하탄에 그 유명한 음악관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커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옆자리에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귀족들이 다 이런 데 앉아서 이제 음악을 관람하고 오페라 또 발레를 봤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가면은 이런 문화가 여기는 발달돼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쇼이 극장이에요. 뭐 이 볼쇼이뿐만 아니라 몇 개 더 다른 발레 극장들이 있어요. 가격도 약간 저렴하고 또 서민층이 가는 또 이게 극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우리가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공연하는 그 퀄리티는 굉장합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2대 도시 생트 페테르부르크에 가기 위해서는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8시간 걸려요. 그래서 밤 기차를 타고 가면 그게 아침에 도착을 합니다. 비행기는 1시간 반 정도면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것도 괜찮고 또 이렇게 야간 열차도 분장할 만한 것인데 야간 열차로 가면은 밖에 이제 주변의 경치를 잘 못 봐요. 이제 새벽에 동이 틀 때에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거는 한번 타보는 것도 아주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묘 이런 거를 접하는데 여기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게 예전에 100년 동안 수도가 됐고 옛날에 또
왕궁 시절 때, 옛날에 왕조 시절 때에 여기가 수도였기 때문에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건물 전체가 예술품이듯이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이게 뭐 거의 다 예술품이에요.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유럽 베네치아라고까지 별명을 합니다. 1918년까지 러시아 수도였으니까요. 인구는 510만 밖에 안 됩니다. 모스크바의 절반도 안 돼요. 러시아 제국의 사르 포토르 대제가 1703년도 만든 이 도시. 1712년 모스크바에서 전도해서 1918년까지 100년간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고 그 수도의 흔적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산당 정권 작권 이후에 혁명 이후에 그 이듬해인 1918년에 다시 모스크바로 수도가 옮겨갔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510만 인구를 가진 이 도시가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모스크바에 이어서 러시아의 대공업 도시로서 복잡한 정밀기계 제조가 특색입니다. 그 외 선박, 터빈, 또 발전기, 디젤 엔진, 트랙터, 공작기계, 계기류, 각종 장치의 제조 공장이 있고요. 화학공업이 발달돼 있고 섬유공업, 인쇄업도 성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술 연구기관이 이곳에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유럽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 등이 즐비합니다. 이 중에서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그렇게 등록되어 있죠. 옛날에 레닌그라드였습니다. 레닌그라드. 그래서 우리 구약의 사본학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에 제일 오래된 사본이 1004년 AD입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는데 거기 여기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옛날 2003년대 보니까요. 5월 29일 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300주년 그런 다양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참 부럽던지 300주년 이거를 기념해서 저기는 여기 갈 때마다 저는 이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꼭 들립니다. 여기 가면 렘브란트의 황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1662년에 그렸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렇게 돌아온 탕자 이것을 한 폭에 그렸던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 네덜란드 출신의 캐톨릭 신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이제 예수의 소속 신부인데 이분이 1932년생이신데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셔서 박사를 받으시고 또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 오셔서 이분이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기 시작을 그 해에 이분이 토론토에 가서 이제 새벽 공동체라는 이 데이브레이크 거기 가셔서 지적 장애인들 10명이 이제 있는 그곳에 가서 이분이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수사가 됩니다. 이렇게 했던 원인이 이 그림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분이 1983년도에 스위스에 갔을 때 라르시 공동체가 있죠. 그 알프스 산맥에서 이렇게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숙식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라르시 공동체에 그분이 가셔가지고 이 그림을 보게 됐답니다. 벽에 걸린. 이게 원작이 어디 있느냐 수소문 해보니까 바로 이 박물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여기에 찾아옵니다. 1886년에 찾아오셔가지고 그가 여기서 3일 동안 매 출근하면서 아침 일찍이 가서 문 여는 시간에 가서 물 닫는 시간까지 이제 3일 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앞에서 하루는 그가 아버지가 됩니다.
내가 이 그림에 나타난 아버지, 이분은 둘째 아이가 집을 나서고 나서 점점 눈이 실명돼 가지고 지금은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눈이 지금 떠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 아버지의 손이 한쪽 손과 또 다른 손이 틀립니다. 한쪽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에요. 한쪽 손은 좀 거친 아버지의 손입니다. 모성애와 부성애가 함께 있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모성애와 부성애를 함께 알고 돌아온 탕자를 품으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모습으로 자기가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 때문에 아들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아들을 기다리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심정, 인내를 가지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라. 종은 가락지가 없는데 그를 끼워주고 아들의 그 복장을 입혀라. 종의 복을 입히고 지금 이제 벗깁니다. 비교 이렇게 아들의 복장 그리고 아들의 신발을 신어주라. 세 가지를 회복해 줍니다.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돌아오는 탕자 비유에 누가복음 13장에 15장에 보니까 세 가지 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잃어버렸다가 찾는 기쁨. 그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을 때 찾아온 그 목자의 기쁨. 두라카마 1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잊어버리고 했는데 온 집안 대청소를 해서 찾았던 그 여인의 기쁨.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 그러면서 토탈 주제는 문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이 기쁨을 누가복음 13장에서 한 대로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하루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둘째 날에 갈 때는 그 옆에 있는 큰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사람이 얼굴이 나오는데 그중에 3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서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큰아들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 아들의 모습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봅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돌아온 자기 동생 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죄악 거기서 죄를 다 쓰고 이 거지 꼴로 돌아온 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갔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둘째 아들이 돼서 이 둘째 아들 보니까 탕자의 모습에 지금 신발을 신고 왔는데 종의 신발이에요. 한쪽은 벗겨져 있습니다. 한쪽만 신겨져 있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머리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쭐 났습니다. 해외 가서 돈 다 떨어져가지고 돼지 치는 곳에 임시도 일하고 있고 돼지에게는 주는 지업 열매도 못 얻어먹어가지고 배고파서 하루는 털썩 주저앉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좀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얼른 생각하는 게 자기 아버지의 포도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거기는 항상 일꾼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 내가 아들의 신분은 가지 못하겠고 내가 이 종의 그걸로 가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는 그가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그를 만나주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제가 죄를 지어사오니 저를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시고 제가 밥 좀 먹을 수 있도록 그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엔이 이 자기가 황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쭉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니 자기는 아버지의 이 사랑 이것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토론토에 있는 직접 장래 아이들 있는 그곳으로 가서 나이가 40이 됐지만 하는 행동은 2살, 3살
수준입니다. 이런 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 다 흘려요. 콧물이 나옵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거기 밥을 떠주고 이런 생활을 이분이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명한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1992년도가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또 베스트셀러가 됐죠. 탕자의 귀환이라고. 우리 가잔 대성당도 이 도시에 있습니다. 아주 잘 지어진 곳으로 이게 이제 세인트 베드로부르크의 전체 참 모습인 것입니다. 야경입니다. 여기는 건물마다 다 예술품이에요. 예카테리나 이것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다음 이 도시의 출신으로 푸시킨 모스크바 가시면요. 이 푸스킨을 기념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 최대 시인으로 존경을 받는데 아쉽게도 그가 38살 때 죽었습니다. 푸스킨에 남긴 시들이 러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외조모가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흑인 출신 귀족이었더라고요. 푸스킨의 생각합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 이제 이 몰도바에 가면은 이게 나오는데 이 생가에 가면 이런 그가 썼던 습작이며 시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푸스킨의 생가 박물관 동상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작업했던 방도 이렇게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도시 출신으로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도스토예프스키가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821년생이니까 우리 그 톨스토이보다도 한 7살 앞선 분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보다 일찍 돌아가셨죠.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분의 글자 죄와 벌 이거는 뭐 안 읽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게 하나의 필수적으로 읽게 될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거 우리 다 읽었을 것입니다. 참 이거에서 읽을 때 그가 눈이 어두워 침침해졌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침대에 누워 구슬한 것을 아내가 속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했어요. 1881년 1월 28일 날 폐동맥 파열로 인해서 그는 60세 나이로 죽습니다. 임종 직전 아내에게 시베리아 형무소에 있었던 시절에 지니고 있었던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리고 그는 성경책을 들으면서 이제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유해는 같은 날 31일 그의 고향인 베테르부르크의 알렉산더 넵스키 사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러시아의 알파벳인데 이 러시아의 알파벳을 보면요. 헬라어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헬라어의 담마 그 글자하고 꼭 같은 글자가 있잖아요. 몇 개가 러시아 자체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 헬라어 글자에 거의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대문자, 소문자에 익숙한 분들은 러시아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발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언어는 이 세계에서 많은 옛날에 공산국가였던 이게 소련 연방이며 또 이렇게 해제됐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도 러시아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 몽골에 가도 러시아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다 러시아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언어는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은 잘 못하지만 읽는 거는 거의 다 읽습니다. 러시아 언어. 여기 보면은 음가가 있고 문자가 나옵니다. 이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뭐 글자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 요 옆에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음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쭉 보시면 러시아 언어도 뭐 한두 주 같으면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러시아 언어는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얘기할 때 러시아 하면은 오늘날 또 스탈린을 우리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탈린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세 개 아픔이 있죠. 첫째 아픔은 1300, 1937년도. 그때는 1930년부터 시작이 됐던 6년 동안 있었던 고려인들을 다 실을 말리는 운동으로 그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려인들을 태워가지고 동토의 땅을 거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포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고려인들이죠. 오늘날 여러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게 던 장본인이 스탈린이에요. 두 번째 이 스탈린 하면 우리가 치를 뜨는 게 6.25 때에 김일성이의 멘토가 스탈린입니다. 김일성이가 정교조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남한까지 이렇게 다 사상교육 시킨 것이 스탈린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정교조 장악을 했죠. 우리나라의 선거 운동에 가입돼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 선거 개표하는 부정 이거 하는 거 이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스탈린의 머리에서.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는 이거를 못 건드려요. 대부분까지 올라가도 선거 이게 이 기계에 조작된 이런 것은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세력들이 강해요. 그리고 세 번째 스탈린이 했던 것이 WCC 세계 기독교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가 WCC라는 것으로 연합체를 만들어 놓고는 이거를 이 공산당이 장악하게 하는 그런 이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고려인들 말살 정치했던 1938년도, 7년도 이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때 이제 유럽에서 WCC를 시작을 했지만은 그때 이제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WCC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때 초대 사무총장이 스탈린의 밑에서 일했던 공산당 서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WCC가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뭔가니 온 기독교를 연합해가지고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교단 다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체가 뭡니까? WCC는 동성회원도 오케이, 공산주의도 오케이, 로만 캐톨릭도 오케이, 로마 정교회도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동사니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아이디어가 스탈린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탈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전도사까지 했습니다. 목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닌이며 막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공산당 혁명을 이 스탈린이 배워가지고 이게 지금 공산당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던 장본이에요. 직접 영향력의 북한 공산당을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스탈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듯이 그래서 1878년 생이고 1953년 우리나라 6.25 끝나기 전에 죽었던 스탈린.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에 이게 중국 군대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인산인에 들어왔잖아요. 이 아이들도 전부 다 스탈린 여기서 이게 아이디어를 받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교포들 조선 땅에 사는 우리 조선인들이 주로 그때 중공 복장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6.25 때 사실 우리가 거의 북한까지 진격해서 압록강에 있는 물을 떠다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해병대가 바치고 그랬는데 이제 중공의 인해 전술 때문에 다시 우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마쿠 그 배우의 첨단 스탈린 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은 스탈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약간 불행했습니다. 천주대에 걸려 죽을 뻔했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고 영민했던 그는 독서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면서 교회 소학교에는 부지런히 다녔답니다. 당시 러시아 교회 학교들이 조지아 민족들에게 러시안이 되는 교육을 강요했고 스탈린은 교육 발달과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교사들, 제도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15살 때 장학금 받고 조지아에 있는 트리빌리스에 있는 신학교까지 입학을 합니다. 이 신학교는 조지아 정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여기서 그는 문화, 또 문학, 역사, 라틴어, 수학, 그리스 폭넓게 교육을 받았고 성적도 우수했다고 그럽니다. 이 신학교 1학년 재학 중에 스탈린은 지역신문에 시도 발표했고 그루지아 이 문인들과 지역 유진들을 감동시켜 격찬을 받곤 했답니다. 신학교 2학년 이후에 그는 조지아를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의 반감을 가지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 러시아인을 만드는 교육을 강조하는 스승들과 마찰이 찾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막스, 레닌 등의 서적을 접하면서 종교와 민족보다는 마르크스주의가 중요하다 그렇게 됐고 동시에 제국주의와 종교적 질서에 대한 혁명을 꿈꾸게 되어서 그래서 이 신학교를 중단하고 그가 중퇴하고 그는 공산주의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 막스와 엥겔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제가 되기를 바랬지만 혁명가인 그가 혁명가로 이제 해서 어머니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신학교에 퇴학당한 후에 직후 스탈린은 레닌의 저작과 관련 서적을 폭넓게 읽고 막스주의 혁명가로 이제 그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활동, 혁명에 투신을 하죠. 러시아 사회민주당에 입당하고 이때 레닌을 만납니다. 스탈린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정책으로 참여합니다. 이때 고려인의 강제 이주라는 것은 온간이 공산에 주의하다 보니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똑똑하고 자존심이 제일 강했던 고려인이었습니다. 그 고려인은 예전에 다 동이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을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머리로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고려인들 씨를 말리는 이것을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적게는 16,500명, 많게는 5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고려인들이 이로 죽었습니다. 1926년도에 고려인 발살 정책을 고안해 1930년부터 37년 사이에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루게 된 최초의 대규모 민족 강제 이주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스탈린 집권 이후로 이렇게 우리 이 고려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분들이 그 겨울 한겨울에 그 사람도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그런데 그냥 다 내린 거예요. 바다가 수백 명씩 내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조를 요청했고 땅굴을 파서 또 동굴에 가서 숨고 그런 어떤 흔적들이 지금 또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도 제 몇 군데도 가봤고 또 키르기스탄 그런 데도 또 우즈베키스탄 그까지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겨울에 우리 고려인들을 그렇게 해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처음 갔을 때 우리 김상길 선교사님 제 장신대 동기예요. 거기 가서 선교지를 가는데 시온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또 윤씨가 왔다니까 그날 예배 사회도 윤씨 장로님이 하시고 기도도 윤씨 집사님도 하시고 이래서 윤씨들이 다 모였어요. 모인 게 뭐 5가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때에 가장 많이 죽었던 분들이 파평윤 씨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파평윤 씨가 어때요? 참 귀하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윤시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계시던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오신다고 종신의 증거로 모인 거예요. 그분들이 저녁도 내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들려줘서 그때 고려인들이 추방될 때 당했던 조상의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눈물겨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현장에도 가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고려인 추방 90년이 됐거든요.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90년 전 같으면은 1934년이잖아요. 지금 9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82주년 기념 행사하고 또 85주년도 하고 이러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에서도 이 행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KBS나 우리에서 이게 취재해가지고 이런 것을 다 찍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이 강주 이주 당에서 고생했던 그 당시 현장을 다 화가들이 그림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했고 그 후손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4세, 5세들이 삼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겨운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러시아는 본래 사도 안드레가 선교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우리 안드레는 우리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던 분, 오병이어 이거 할 때도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분, 또 그리스에서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하늘의 미랄 교훈을 받았던 일들, 정말 그는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올리브산에 있던 예수님을 찾아와 재난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라고 물었던 이 안드레. 이분이 교회 전생에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에 있으면 지금 또 수호 성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다 끝내려면 시간이 한 30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하는데 다음 주는 제가 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에 말레이시아에 제가 또다시 갑니다. 거기 우리 학교 분교가 있어서 이때 가을학기 좀 강의를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할 수 없이 여기 우리 그 다음 주에 개세면의 신학교는 우리 휴가인데 추석 휴가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가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시간에는 거기에 현지에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제가 돌아와서 계속 러시아 편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